오늘은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지금 현재 시점의 투자 관점, 그 다음에 투자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장기적인 관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어우러지게 전체적으로 그냥 조금씩 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 상승 정도는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어제는 셌는데, 오늘은 그렇진 않았고요. 중국이 계속 허우적대고 있다가 플러스로 끝나긴 끝났는데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중국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 이미 말씀드렸던 미국의 제재 조치, 그 다음에 중국 당국이 막 인터넷 업체들을 짓누르는 것, 그 다음에 미국과는 다르게 양적 완화에 대해서 보수적인 패턴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시장을 못 올리게 만드는데 글로벌 경제가 확장 국면으로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혼자만 동떨어서 움직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늘 일단은 먼저 보고 싶은 건 이제 불가리아 사태인데요. 불가리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CH에서 고소당했습니다. 뭐 자기네 불가리스가, 저도 정확히는 안 읽었는데 코로나한테 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나 봐요. 근데 이건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게 불가리스 일봉입니다. 불가리스는 남양유업 일봉이거든요. 그럼 급등했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급등했다 떨어지는 과정 중에 도대체 누가 혜택을 봤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가격이 급등한 때가 4월 13일자인데 두 번 팅팅 튀었죠. 근데 보시면 여기 기관이 사실 그 전에 조짐을 보일 때 대규모로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했다가 그 뒤에 정점 땅 찍고 나서 그 다음날 막 계속 대규모로 팔아 제끼면서 이익을 챙겨서 떠났죠. 이거 누가 받아줬겠습니까? 이건 누가 팔고? 개미들이 들러붙었다가 손해를 다 보고 물려 있을 수 있는 개미들도 많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행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멘텀 투자를 할 때 그 단기 모멘텀인지 장기 모멘텀인지를 잘 구별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냥 한번 쏠려가서 무엇인가 대규모로 이익을 얻겠다고 생각했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물리는 현상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남양유업은. 이 기업 당국자는 불가리스를 좀 더 팔아보겠다고 이 행동을 한 거지만 이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거의 액션이었고, 그걸 잘 알고 있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뒤통수를 치고 손 털고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것들은 또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퀀텀스케이프가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퀀텀스케이프 주식을 이제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아래로 밀어내리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거 보면 퀀텀스케이프도 있고, 이 밑에 보면 동학개미가 산 여러 가지 뭐 스파이, 오픈돌, 퀀텀스케이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박살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 이게 니콜라, 이것도 역시 이거 이제 스펙 가지고 상장한 겁니다. 예전에 스펙 말씀드렸잖아요. M&A를 목적으로 해서 상장돼 있다가 어떤 기업과 M&A 돼서 급등한 뒤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사라지고 그 M&A한 기업의 이름으로 상장이 유지되는 이 니콜라, 이거 수소전기차 얘기해서 테슬라 위에 급등했다가 아예 아래로 $10입니다. $10. 이게 $30 넘게 올라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퀀텀스케이프입니다. 뉴스보도에 나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급등해서 $120, $130가 넘었다가 $30대로 깨졌어요. 물론 퀀텀스케이프는 저도 말씀드렸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개발이 가장 유력한 뭐 그런 현재 기업체 중에 하나인데, 공매도 업체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국경제에 나온 전고체 개발 노벨상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여기서 논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걸 논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풍선이 꺼지고 있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 가면 개미들이나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한없이 뻗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테슬라가 있었던 것 때문에. 테슬라는 계속 뻗어 올라갔죠, 사실은. 그리고 테슬라가 실체가 있긴 한데 그 실체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판매를 하긴 하지만 그 이익은 자동차 판매가 아니고 그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이익을 난다는 얘기는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테슬라가 아직 꺼지지는 않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계속 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하튼 이거 이외에 이제 오픈도어이라고 말하는 이건 이제 부동산 우리 부동산 관련 앱 있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펙 상장이 급등했다가 이제 아래로 꺼지는. 그러니까 최초 상장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뜨겁게 만들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 당일날 막 튀었다가 아랫방향으로 막 최저는 거의 반토막 났죠. 최고가에 났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최초로 상장하는 주식들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제 친구도 이걸 물어봤어요. 저한테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고 여러분들한테도 얘기 드렸지만 최초 상장할 때는 그냥 놔두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상장 최고가를 찍고 일정 부분 조정받으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패턴대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모주가 신규 상장될 때는 공모주에 공모 청약해서 성공했거나 혹은 공모 이전에 비상장주를 들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그 상장 초반이 아주 꽃길이에요. 하지만 그런 공모주를 가지고 있지 않고 비공모주를 들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비상장주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닌 투자자들은 초반에 들러붙으면 손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대부분의 패턴이 이래요. 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패턴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그나마 이제 긍정적이며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는 곳이 빅히트인데 이 빅히트가 하이브로 이름을 바꾸고 이름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초 상장했을 때는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갔다가 충분히 많이 빠졌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의 그 뭐 저스틴 비버나 뭐 이런 유명인들 관련된 회사하고 같이 1조 관련해가지고 합병 인수? 예, 인수하면서 이 패턴을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 초반에 상장했을 때가 아니고 그로부터 일정 수준 빠졌을 때, 예, 많이 빠졌죠. 한 24만 원, 뭐 25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가던 게 15만 원대를 떨어졌으니까 일정 수준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갔으면 별 문제가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대규모로 급등했던 것들을 계속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급등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떠받쳐 줄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없다 그러면 항상 꼭 더듬이 이렇게 곤충이 더듬이 하듯이 더듬이를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그 감시를 하듯이 여러분들이 계속 감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근거가 없는 거품은 꺼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니콜라도 마찬가지고 퀀텀스케이프도 근거가 있긴 한데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 과정 중에 그거 현실화하기 어려워라고 하는 걸 내면서 공매도를 쳤는데 이거는 사실 공매도를 치지 않아도 밑으로 꺼진 거거든요. 이쪽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공매도하고는 상관없다고 보셔야 돼요. 예, 공매도 쳐진 건 지금 여기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주식시장만 이런 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최근 골드만삭스가 구리 가격이 2025년까지 한 70% 더 오른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최근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약간 머리를 숙여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뉴스 보도가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똑같은 골드만삭스에서 2008년도 3월 8일 날 3월 달에 이때 유가 200달러 간다고 난리치던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거든요. 물론 3월 달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거든요. 이게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한번 강력하게 치고 일정 수준의 조정을 받았는데 급격하게 반등을 하면서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이 시기에 미로 계속 날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15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대규모로 붕괴됐죠. 반토막 났습니다. 물론 이때는 경기 수축 국면이 있어서 그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러니까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인데 실제로 유가가 정점을 쳤던 거는 사실 리먼 파산 때 치진 않았어요. 리먼 파산은 9월 달에 일어났거든요. 요 시기에 9월 달에 일어났는데 실제로 유가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기 시작한 건 여기 보시면 6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리먼 파산 때문에 붕괴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리 가격에 대해서 얘네들의 예측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패턴이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골드만삭스 하면 야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투자 전문 회사야. 그렇기 때문에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들이나 아주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정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정확하게 예측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할 때 이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되고, 다만 이렇게 오를지 안 오를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판단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맹목적으로 믿지 않아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개인적으로는 구리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리 현물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풍선과 관련된 주식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여기서 얘가 근거로 말하는 그 탈탄소, 그래서 그 그린 에너지 쪽에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수요가 당겨질 것은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말하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빨리 올라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구리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나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마하고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은 한 번씩 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겁니다. 여기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말고 따로따로 뽑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 주식시장이 얼마나 과열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4개에 있는 뭐 크레스멘토 PE 지수하고 사이클리컬 PE, 이거는 10년 그 EPS를 평균 내는 거거든요. 그다음 큐레이션은 자산 대체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S&P 500 지수의 리그레이션, 평균 회귀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종합적으로 나타낸 게 이 차트거든요. 근데 서로 각각 그 차이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누계해 놓은 거, 4가지의 평균을 누계해 놓은 게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워렌 버핏이 쓴다고 해서 유명해진 버핏 지수인데, GDP 대비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고, 이것도 역시 1950년대, 사실 1950년대 이전의 데이터를 다 봐도 그 이전에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어요. 지금 주가 가치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단순 퍼 지수인데, TTM 퍼 지수는 12개월, 직전 12개월에 있던 퍼를 합하해서 그게 현재 주가의 몇 배인가라고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장기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뭐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에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PE10 지수입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12개월 이거는 이제 10년치인데요. 10년치 EPS를 현가해서 그거를 평균을 낸 다음에 현재의 주가하고, 그러니까 시총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전체 EPS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해서 배수를 뽑아낸 거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배수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이 밑에 있는 차트예요. 이 밑에 있는 차트. 그 밑에 있는 차트에서 놓고 봐도 지금 35.1배니까 IT 버블 붕괴 났던 때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다. 그 다음에 이걸 5분위로 나눠봐도 이거 그 평균 분위 3분위 때에 있는 수준이 한 14.8배에서 17.7배니까 꽤 많이 높죠.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와 있는 게, 가장 문제가 경기 사이클의 전반부에 있는 상황에서 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경기 사이클 전반부에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외에 하나 또 보여드리면, 이거는 S&P 500 지수의 그러니까 S&P 500 지수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적용한 차트,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거를 중앙값을 그은다.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 쪽으로 중앙값을 그린 다음에 이걸 옆으로 눕히면 이렇게 돼요. 이 평균 회귀라는 개념으로 쓰는 건데, 장기적으로 평균에서 많이 벌어지면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장기 차트를. 근데 이것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가치 배수들이 그 다음에 추세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데이터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이것도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온 데이터인데, 이게 마진댓, 신용융자 잔고의 패턴이거든요. 빨간 게. 근데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가치 밸류, 그러니까 리얼 밸류이기 때문에 옛날 통화하고 현재 통화하고 전부 다
가치를 보정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가 S&P 500 지수도 인플레이션으로 보정한 거예요. 리얼 밸류입니다. 둘 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빨간 걸로 놓고 보면 한 500 중반대에 있던 500 초반대에 있던 게 지금 800 초반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배수 더블은 되지 않지만 예전에 썼던 금 덩어리에 거의 2배에 가까운 금 덩어리가 주시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금액으로 말하지 않고 금으로 말한 이유는 우리가 돈으로 얘기하면 옛날 돈하고 지금 돈하고 그 개념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적용했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금 덩어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금이나 지금 금이나 금 자체로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는 똑같으니까. 그 예전에 금덩어리가 한 500개 좀 넘게 들어갔다면 지금은 이 주시장 안에 금덩어리가 800개 좀 넘는 수준만큼 들어갔어요. 물론 일정 수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가는 GDP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GDP만큼 일정 수준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GDP가 2배씩이나 늘어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금덩이가 2배만큼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 버블이 좀 세다는 부분이 세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이게 신용제 잔고거든요. 이게 2008년도 6월이에요. 그때 한 4조 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2008년도 6월달에, 5, 6월달에. 그러던 게 바닥으로 꺼져서 1조까지 꺼졌었거든요. 그러던 게 지금 꽤 장기간 움직여서 2018년도 우리가 고점 칠 때 그때 12조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붕괴 전에, 그러니까 붕괴된 뒤로는 12배 늘어났고 그 다음에 붕괴되기 전으로부터는 이게 한 4조에서 12조 늘어났으니까 3배 늘어난 거죠. 10년 동안 3배 늘어났어요. 신용제 잔고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붕괴됐을 때가 한 6조 5천, 6조 4천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22조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3.5배에서 4배 정도 한 1년 만에 늘어났습니다. 1년 만에. 물론 고점이었던 10조에 비해서는 2배, 한 2.2배 늘어났으니까 여기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붕괴됐다가 고점까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기간이죠. 신용이 팽창한 기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단기간에 신용이 급작스럽게 팽창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가치는 높고 신용 팽창은 극단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항상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르디니 리서치에 나온 그 퍼배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파 중에 US4하고 다른 지역들을 같이 믹싱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게 높은가를 본 건데 이거 보시면 이제 아시아 지역 같으네 이건. 미국 제외한 그쪽 보면 한 22배, 16배 EMU 유럽 쪽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나오죠. 22.7배인데 유럽 쪽은 17.8.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배수가. 그 다음에 영국하고 비교해보면 뭐 한 13배 영국은 아주 밑에 바닥에 있죠. 뭐 다른 것들은 안 보겠습니다. 밑에는 다 똑같아요. 미국 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중국 지수 이것도 아르데니 리서치 데이터인데 중국 지수 보면 이제 이건 상하이 지수 중국 상해 지수 A 주식과 관련된 건데 퍼배수가 여기 보시면 25배부터 15배 5배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15배 밑단에 살짝 있어요. 아직 올라갈 여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 법에서는 MSCI 지수로 보면 MSCI 차이나로 보면 좀 달라요. 근데 아직 올라갈 여력을 좀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 25배까지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2007년도에 일어났던 이 버블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5배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한 13, 12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여력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바닥 국면에서 이 배수를 치러 올라가는 속도면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이미 상단 배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얘가 주가가 밀고 올라가려면 경제 성장에 따른 경제 성장률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달 거다라고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본 걸 정리해보면 너무 뜨겁고 너무 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용융자는 너무 많이 늘어서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긴 한데 한번 불붙었다 해서 뜨거웠던 시장들 중에서 허접한 주식들이 붕괴되는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허접한 주식들이 붕괴되는 거죠. 얘네들은 붕괴돼도 그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시총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눈 감고 아무 짓이나 해서 돈을 넣었다가 재수 좋게 굉장히 대규모로 돈을 버는 패턴이 계속 있었었는데 작년에
그런 것들 중에서 근거가 극히 희박한 중소업체들은 다 붕괴돼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이런 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나 이런 지수 자체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왜냐면 이게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이게 시총이 영향을 강력하게 받으려면 테슬라 같이 시총이 굉장히 무거운 것들이 밀려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야 이거 무서워가지고 이거 주식 투자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주식 투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또 그것도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경기 사이클은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기 사이클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좀 더 길게 볼까요? 자, 주식시장이 한번 이게 경기 수축 국면이죠 여기가. 경기 수축은 언제 발생하냐면 반복되는 패턴을 잘 보시면 이 빨간 게, 그러니까 이게 파란 게 기준금리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패턴을. 기준금리가 내려오다가 추구 전략을 이렇게 쳐서 기준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그 뒤에 올라가네. 여기 보면 추구 전략을 했죠. 일정 수준 올라간 다음에 경기 수축. 추구 전략을 했죠. 일정 수준 올라간 다음에 경기 수축. 여기도 쭉 가다가 추구 전략을 했죠. 그다음에 일정 수준 올라간 다음에 경기가 수축해요. 그러니까 한번 경기가 확장 국면의 사이클을 타게 되면 일정 수준의 경기 확장을 지속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는 올리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계속 뭔가 흔들려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계속 연준이 있는 제롬 파월이 금리 어떤 형태 QE나 어떤 액션을 취해서 경기를 커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수축에 대한 우려성은 상당히 적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이제 산업생산인데 파랑 초록색 연두색은 최근에 약간 둔화되는 것 같은 산업생산은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초록색입니다. 이게 올라가면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 이외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한다는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살짝 둔화됐거든요. 2월달에 올라갔다. 이거 재난지원금 때문에 걔네 지원금 때문에. 그랬더니 2월달엔 수그러들었는데 3월달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3월 데이터는 리테일 세일로 커버가 돼요. 보시면 1월달에 증가했다가 2월달에 잠깐 내려왔죠. 근데 3월달에 급등했어요. 이거 재난지원금 3월달에 1조 9천억 달러 통과되면서 자금 집행이 되고 리테일 세일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가계 소비 지출은 패턴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패턴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경기 사이클은 확장 국면의 전반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서 주식시장을 아래로 곤두박질 치도록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낮습니다. 극히 낮아요. 그나마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코로나 변이가 발생했는데 이게 기존의 백신 자체를 완전히 뭉개고 효과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대두되지 않는 이상에는 급격하게 아래로 급락하거나 폭락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가치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장 팽창이 너무 세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주식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듯이 주식시장이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한 20%의 조정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작년 바닥에서 올라올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선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이슈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한 20%씩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현금 보유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100% 주식 투자에 몰아넣지 말고 일정 부분 현금은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고요. 다만 그래도 무섭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주식 투자에서 뒤로 물러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안 좋은 포트폴리오예요. 그거는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이게 파란 거는 아까 거는 기준금리였지만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빨간 게 1년 국채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1년 국채 수익률을 그냥 1년짜리 정기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CPI 요 연두색이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IT 버블 전까지는 보시면 이 빨간색의 색인 이 그냥 10년 국채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하고 갭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예금을 그냥 정기 예금을 넣어도 이자가 물가를 넘어갔거든요. 근데 IT 버블 붕괴 이후에 보시면 이게 패턴이 좀 붙었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유를 보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IT 버블 때까지만 해도 그 뒤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로 보면 예금 금리가 실질 금리 마이너스를 때로 갔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플러스로 터닝했었거든요. 물가 상승을 넘어가면서.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와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물가 상승률 밑에 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결과적으로 바닥에 붙지 않는 이상, 급격히 붙지 않는 이상은 계속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때에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후반부에서는 약간 달라지긴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은행의 정기예금을 가지고는 자산이 불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갭이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위험하다고 단순히 채권의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이런 건 안전한 쪽만 추구해서 자산 관리를 했다가는 자산이 가만히 놔둬도 물가 상승률에 쪼그라드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은 경기 사이클은 전반부에 있고 아직 중반부까지 올라가지도 않았고 전반부에 있는 상황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그 경기 사이클과는 다르게 주가는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가 있는 것처럼 꼭 움직이고 있고 그만큼 높은 가치 수준에 있으며 그만큼 신용팽창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급격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항상 내재하고 있다. 거기다가 가치 배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에는 난망하다.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좋게 돌아간다면 그리고 이 상황이 전제 조건으로 간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뒤에 밀려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성과를 냈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성과가 좋은 건 뭐 우리나라든가 오히려 성과가 더 좋은 건 미국 쪽이죠. S&P 500 지수를 보거나 다우 지수를 보면 물론 나스닥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고점 수준에 왔으니까. 중국이 계속 소외되기만 하겠느냐? 그렇진 않고 이제 미국의 제재나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중국 주식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무서워서 주식시장에 안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만 있으면 잘못하면 자산이 계속 줄어든다. 왜? 너무 저금리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예금이나 이런 것들 혹은 채권 가지고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주식 포지션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 그래서 만약에 개별주를 내가 하기가 너무 어렵다, 무섭다라고 하면 그냥 지수를 추적하는 코덱스 200을 일정 부분은 보유해야 한다거나 혹은 예를 들면 고배당주들 중에서 상당히 규모가 있거나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대기업 주식들 있죠. 그런 것들을 예금 대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고 이익이 나면 나중에 매도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뭐 이런 부분의 포트폴리오가 일정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길었네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